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혹은 국회의 탄핵 소추 그런 것들에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탄핵 소추의 의결을 한 부분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는 국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의 절차,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그리고 그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 조문에 대한 혼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벌써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오해 그리고 혼동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그런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29일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최보식 기자와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 배보윤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시절에 그 시기에 헌재 공보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 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이것이 배보윤 씨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법적 책임 추궁,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 추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 이것이 법적 책임 추궁이다 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내란 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옳은지 확인해 보기로 하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을 규정한 조문은 제65조입니다. 제6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이 탄핵을 규정한 헌법 조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앞에 소개한 그 인터뷰 기사에 나오는 내용과 대략 비교를 해 보았을 겁니다. 그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선 직무와 관련해라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직무와 관련한 일을 다룬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직무와 관련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보윤 씨의 말에 의하면 더 많은 범위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그 영역이 넓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내란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그래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고 스스로 범위를 좁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그러니까 국민의 그 다수의 투표, 그 투표로 다수표를 받아서 뽑힌 사람인데 그러한 그 결과를 뒤엎을 만한 그 정도의 신뢰를 저버렸어야 한다 하는 요건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그런 복잡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헌재 공보관의 이야기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을 두 가지나 내세웠고 대단히 협소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헌법은 아주 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헌법은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형사범죄 그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거의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법률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기만 했으면 그러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기사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바른 내용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을 나열하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맡은 임무가 제한되어 있죠.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데 누가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합니다. 다른 어느 곳도 아닌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제11장에서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탄핵소추는 어디에서 맡아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일을 맡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하는 바람에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는 법률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기로 합시다. 국회법 제130조가 탄핵소추의 발의, 그것을 규정합니다.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지휘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탄핵소추의 발의,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공무원의 탄핵소추를 다루자, 안건으로 다루자 할 때 왜 그런지, 그리고 증거 혹은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이 정도를 제시하면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혹은 그 과정에서 다루지 않기로 할 수도 있죠. 진행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하는가? 역시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법 제131조 조문 제목은 회부된 탄핵소추 사건의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 안에서 또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사항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그리고 보고는 국회에서 진행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 소추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의결하게 되죠. 그것 역시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헌법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회 법은 법률이고 그것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법률이죠.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작동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또 의결을 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것일 때 탄핵소추 정족수를 규정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그러면 그때 국회의장이 그 의결서의 등본을 송달합니다. 법 절차에서는 이 송달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등본을 송달하고 또 이 경우에 대통령 탄핵이니까 대통령에게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모든 절차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은 형사소추 절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국회의 명령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국회의 명령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국회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통치기관 중에 하나이죠. 국가기관 중에 가장 상층부에 있는 통치기관이 3개가 있고 그 3개를 우리는 다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국회는 입법정부에 해당하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통치기관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법권도 없고 재판권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의결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가능한 절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헌법률 심판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위헌법률 심판을 할 것을 의뢰여도 좋고 요구여도 좋고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탄핵의 심판을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한도 아니고 그들의 업무 분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이 너희는 이 업무를 처리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할 뿐이지요. 그래서 이 탄핵의 심판을 해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그러면 탄핵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헌법 제113조에서 그 정족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족수라기보다는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탄핵의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래서 탄핵의 결정이 나오면 공직으로부터 파면합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든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 탄핵심판과는 별개다 하는 것을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는 특히 내란 외환죄를 이야기한 것이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외환죄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기사 내용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지금 이 진술 부분도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이 문장 자체로는 일단은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바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헌법 제84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에서 몇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방금 소개한 그 내용 중에 그 문장을 몇 군데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이 말미에서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한 부분을 먼저 검토하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국회에서 소추하려면 하는 부분을 그 뜻을 살펴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추, 이것은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한 탄핵의 소추를 의미합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소추는 탄핵의 소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탄핵의 소추는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에게 보내는 것인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게 보내는 것이지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소추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소추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검사가 법원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소추하려면 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소추를 하려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으로 이 기사에서 헌법 제84조를 소개하면서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소추가 나오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물론 글자는 두 글자로 똑같이 소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법문에 나타나 있듯이 형사사항의 소추입니다. 즉, 이 소추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형사재판에 그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소제기하는 것이고, 국회가 소추를 하는 것은 탄핵의 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구별이 되겠지요. 참고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10일
때까지 공소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마치 이미 공소 제기가 되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역시 또 그 논점이 벗어난 비껴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그 기사에서 국회에서 소추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조사는 했습니다. 바로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서 국회 법사위가 했습니다. 물론 이 국회 법사위가 하는 것이 앞의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듯이 형사재판 유죄의 증거 조사를 나름대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요. 국회에서는 형사재판이 유죄가 될 것인지 그것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 또 그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탄핵소추 의결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는 무엇을 조사했는가? 그것은 헌법제 65조의 사항을 조사한 겁니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앞에서 보았던 이 기사에서 헌법 제84조 부분의 내용도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기사에서 당시 변호인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순실 등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청구인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했지만 변호인단도 이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실 승패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마도 중대한 패인이었다 하고 보겠죠. 이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 측은 국회 측이 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물론 대통령 측이 되고 그 변호인단이 여러분들 앞에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기사에 나왔듯이 국회 측에서는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증거를 제시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국회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족한 점을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따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 국회 측의 그 주장, 그것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막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응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의 무죄를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 효과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태권도 시합을 할 때 득점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할 수 없는 곳을 계속 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소추 사유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 마음대로 그들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탄핵 심판의 탄핵의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곳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그 논점을 하나씩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가 득점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그 탄핵 심판은 우선 당사자인 대통령이 침묵했습니다. 물론 법정 대리인을 믿었겠죠. 법정 대리인인 변호인단은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대리했는가? 그들은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리를 밝히고 그러한 그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열리지도 않은 형사재판에서 장차 무죄가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결국 침묵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았듯이 심판정에서 심판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아주 어이없는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백서에서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그런 신념을 헌법재판소가 밝혔다고 하죠. 그런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탄핵 결정한 겁니다. 그쪽에 아예 맡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탄핵에 있어서 헌법 조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헌법 제65조다. 그것이 근거 조문이다. 헌법 제84조가 아니다. 그리고 탄핵은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제84조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또 국민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결정서에 파면한다고 한 부분,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파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촛불혁명 완성의 신념을 밝힌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걔네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 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 삼는 것은 아주 심오한 그 법리 싸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으로 살펴본 이 세 가지, 적어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아직도 이 대통령 제18대 대통령 탄핵 심판,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추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문제는 있죠. 그렇게 문제를 밝혀나갈 수는 있지만 함성을 지른다든지 또 한 번 반짝하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들으면서 그 법률 문장이 분명히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법조계에서 특이하게 한국말을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에 아주 긴 역사와 아주 방대한 학문적인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나도 이것을 안다, 나도 법조문은 읽을 줄 안다 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들으면서 논리적인 것, 또 이 법이 무엇인지 그 리걸마인드 이런 것을 쌓아서 이제는 그 원로들한테 자꾸 기대고 그들을 탓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능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이 결정서를 스터디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하면서 연구 분석을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또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그런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바탕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 84조라든지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것을 중심으로 보겠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법률사항의 문제점을 풀고 싶다 하면은 이 강의 목록에서 해당 분야를 좀 폭넓게 찾아서 다시 복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탄탄한 그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